네, 오늘 강의 제목을 뭐로 할까 하다가 해킹 위협과 제품 보안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저희 보안에 관해서 조금 중요성, 왜 보안을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 위주로 좀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웹OS 관련 교육을 받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OS에 특화된 내용으로 보안을 좀 이제 범위를 좁혀서 진행해 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래서 폭을 넓혀서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 사유는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잠깐 더 교수님 잘 소개해 주셨지만 조금 더 드리면 2003년도에 LG전자 입사를 했고요. 그 이후에 미국 실리콘밸리 주재원으로 좀 잠깐 나가 있었고, 돌아와서는 MC 연구소에서 시큐리티 팀장을 맡아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LG전자 G3부터 G3, G 시리즈, V 시리즈 미국 정부의 보안 인증을 좀 받았습니다. 이 보안 인증이 삼성이 녹스 플랫폼으로 보안 인증을 받았다라고 홍보를 많이 했던 삼성 녹스는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LG전자도 같은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걸 통해서 미국 정부의 보안 인증을 다 획득을 했습니다. 이 인증 이후에 구글이 물론 삼성에게도 물어봤겠지만 저희한테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고요. 어떻게 이거 인증 받는 거냐.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아끼면서 하나씩 살살 얘기해줬던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MC 사업이 잘 안 돼서 다 아시다시피 저는 CTO 쪽으로 이동을 했고 CTO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센터, 소프트웨어 시큐리티 비리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은 웹OS 플랫폼을 비롯한 이제 플랫폼 보안과 그다음에 저희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보안 솔루션이 있는데요. 그 솔루션에 대한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래에 좀 여러 가지 단어들로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적어봤는데, 네, 뭐 구글 베이 에어리어 이제 뭐 제가 주재원으로 있을 때는 주로 구글과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주로 주재원 생활에서 얻게 된 이들인 것 같고요. 시큐리티 관련 얘기는 없죠. 네, 오늘은 시큐리티 주제라서 이 내용들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적을 알고 왜 보안이 중요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적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해커들이 우리의 적이죠. 해커들은 무엇을 할까요? 해커들이 하는 일을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권한을 얻는 행위, 그리고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 정보를 빼내는 행위, 그리고 시스템을 아까 뭐 허가되지 않은 권한과 비슷한데요. 시스템을 마음대로 제어하거나 못 쓰게 만드는 그런 행위, 더 나아가서 사람을 속이고 조종하는 일까지 해커들이 하게 됩니다. 해커들은 이런 일을 왜 할까요? 무엇을 얻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까요? 해커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능력을 과시한다가 사실은 예전에는 컸었던 것 같아요. 해킹을 잘해서 내가 이렇게 해킹 능력이 있어 이런 과시 쪽에 가까웠는데 요즘은 사실은 이 밑에 두 개가 훨씬 큽니다. 해킹을 통해서 돈을 번다. 그리고 해킹을 통해서 적에게 피해를 입힌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해커들의 다양한 동기가 있는데요. 해킹을 하는 주체를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요즘엔 사실 개인이 해킹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요즘 해킹이 집단화돼서 해커 그룹으로 활동하고요. 첫 번째는 네이션 스테이트 해커. 그래서 국가에서 해킹 그룹을 운영을 하는 형태죠. 직접 뭐 운영을 안 하더라도 뒤로 이렇게 스폰서를 해줍니다. 이 해킹 그룹의 주로 목적은 지오폴리티컬이라 돼 있는데 뭐 지정학적 뭐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 사이버 워도 같이 진행되고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북한에서 혹은 러시아나 중국 이런 이제 해커 집단들이 유명하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해킹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 크리미널인데 범죄자들입니다. 범죄자들은 당연히 돈,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해킹을 하겠죠. 그 다음은 핵티비스트 뭐 이렇게 이름이 돼 있는데요. 해킹을 통해서 어떤 자기 운동, 이렇게 무슨 주의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뭐 이데올로기 뭐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거를 세계에 전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대표적으로 요즘 뭐 어나니머스 이런 해킹 그룹이 이쪽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자기 이데올로기를 그냥 전파하는 수준에서 더 나가서 폭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을 실제로 파괴하고 굉장한 이제 재난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선까지 가면 이제 테러가 되겠죠. 그래서 테러 그룹이 이런 이제 핵티비스트에서 더 나아가서 폭력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테러 그룹이 테러리스트들이 이런 일을 할 거고요. 예전 전통적으로 스릴 시커라고 불리우는 사실 개인들이 이런 경향들이 있겠죠. 아직도 어린 학생들 중에는 뭐 해킹을 통해서 뭘 얻겠다기보다는 해킹하는 자체가 너무 재밌고 실제로 영국이나 이런 쪽 그 최근에 문제가 된 랩서스라는 조직에서는 이런 16세부터 한 21세 사이 어린 학생들 위주로 청소년들 위주로 해킹 그룹이 구성됐는데 물론 그들도 뭐 목적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이렇게 조금 드러내고자 하는 그리고 이제 해킹하면서 얻는 그런 스릴 이런 것들이 컸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해킹이고요. 인사이더 스렛은 뭐 내부 직원이죠. 직원이 뭔가 불만을 품고 회사에 안가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킹을 하는 뭐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해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큰 동기 이 중에서라고 하면 이 아무래도 프로핏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 들어서 다른 동기도 많이 있겠지만 이 프로핏이 왜 그럼 해킹이 돈이 될까? 해킹을 해서 무슨 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제 취약점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취약점이 필요하거든요. 취약점에 대해서 알고 그 취약점을 공격하는 코드까지 있으면 이제 해킹이 가능하겠죠. 그 취약점 정보가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딱 금액이 정해져 있는 수준이죠. 사실 이거는 블랙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수많은 그 실제 거래의 가격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조금 밝은 곳으로 나와 있는 우리 버그 바운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취약점을 실제로 구입을 하고 그 구입한 취약점을 회사들이 뭐 다른 데서 쓰는 게 아니고 보강을 하는 거죠. 그 취약점을. 여기서 이 제로디움이라는 업체는 뭐 애플이나 뭐 구글에 줘가지고 보완시키게 하는 목적보다는 이거를 정보기관 이런 데도 팔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블랙마켓과 버그 바운티의 중간쯤 되는 그런 회사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쪽 그 업체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취약점을 사고 팔고 합니다. 제일 비싼 거는 250만 불이죠.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iOS가 더 비쌌는데 이거는 이제 안드로이드가 더 비싸네요. 안드로이드의 제로 클릭 풀 체인 위드 퍼시스턴트는 한번 유저의 어떤 클릭 이런 것도 없이 완전히 해킹 그 폰의 제어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을 말하고요. 사실 굉장히 찾기 힘들겠죠. 밑에 뭐 가격이 10만 불이 싸 보이지만 이거에 비하면 10만 불도 1억이잖아요. 여기에 보여지는 취약점들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핀, 패스코드 이것들을 바이패스한다거나 터치 아이디를 바이패스한다거나 굉장히 심각한 취약점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 블랙마켓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력 있는 해커들은 자기가 직접 뭔가를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취약점을 찾으면 이렇게 취약점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반면에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어떤 동기가 있는 근데 기술력이 없다. 이렇게 취약점을 사서 해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사서 해킹을 한다는 것은 그거보다 더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것조차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즘에는 해킹을 아예 해킹 애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면 웹서버를 해킹해 주는 거, 디도스 공격을 하는 거, 그다음 뭐 남의 퍼스널 컴퓨터나 셀폰을 공격하는 거, 해킹하는 거, 그리고 뭐 랜섬웨어를 씹는 것까지 아예 가격표가 딱 이렇게 정해져서, 물론 이제 같은 웹서버 해킹이라고 해도 좀 쉬운 거는 싸고 어려운 사이트는 비싸고 가격 차이가 좀 있죠.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서비스화돼서 이제 해킹을 나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뭐 제 범죄를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범죄 집단, 범죄 조직들은 이런 데다 돈을 주고 그냥 해킹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해킹의 저변이 어마어마하게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요즘에 가장 그 해킹을 어떻게 돈을 버냐, 이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정점을 찍은 게 이 랜섬웨어잖아요. 랜섬웨어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해 놓고 그 암호화를 풀어줄 테니 돈을 내라. 안 그러면 풀어주지 않겠다. 데이터가 암호화돼 버리면 데이터를 쓸 수가 없게 되죠. 뭐 개인이야 자기 데이터, 뭐 오래된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 잊어버려서 그게 안타까워서 랜섬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들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기업 시스템이 다 마비되기 때문에 이런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돈을 지불 안 하더라도 어쨌든 그 피해로 인한 여러 가지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그 랜섬웨어 피해액이 매년 이제 급증하고 있고요. 2018년에 8 빌리언 달러죠. 전 세계적으로 8조 원 가까운 피해액이었는데 20년에 2년 만에 2배 이상으로, 2배보다 더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고, 31년에는 심지어 이게 한 300조 원 될 거예요. 지금 300조 원까지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21년에는 가장 큰 랜섬 요구 액수가 무려 50밀리언, 5천만 달러죠. 이게 뭐 얼마죠? 네,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를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32%의 희생, 그 기업들, 뭐 개인들이 실제로 랜섬 머니를, 돈을 지불을 했답니다. 근데 돈을 지불을 했어도 평균적으로 뭐 돈을 냈는데도 한 65%밖에 데이터를 복구 못 받았어요. 어떤 경우는 뭐 이제 돈을 다 주지 않아서 그만큼 데이터를 조금만 복구해 준 경우도 있을 거고, 돈을 줬는데도 복구 안 해주고 나른 경우도 있을 거고, 뭐 많은 경우가 있겠죠. 랜섬웨어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랜섬웨어에 대한 지식 뭐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어도 랜섬웨어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 외에도 또 중요한 동기가 사이버 전쟁입니다. 뭐 국가 주도의 해킹으로, 그리고 뭐 아까 테러리스트도 사실 뭐 전쟁에 가깝죠. 그래서 다양한 뭐 사이버 워페어 이렇게 공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빼갈 수도 있고, 시스템을 파괴시키거나 마비시키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에 의해서 국가 기관망 것들을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경제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고, 프로파간다 어택이나 뭐 서프라이즈 어택 이런 것들 보면 사실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선에 개입했다, 개입을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고, 개입을 한다라는 소문만 퍼뜨리는 걸로도 굉장히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죠. 북한도 여러 가지 해킹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고, 라자로스는 주로 해외 뭐 금융기관, 방송, 뭐 정부 다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는데요. 돈을 좀 얻는 그런 것에 좀 관점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해킹 그룹이고요. 김수키라든지 먼다리알 이쪽은 정보를 빼나가는 쪽, 그런 쪽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기업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업 보안과 제품 보안, 오늘 저 주제는 기업 보안보다는 제품 보안입니다. 그래서 제품 보안은 프로덕트 시큐리티라고 하는데요. 제품 보안은 이제 기업 보안,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라고 불리는 기업 보안과 좀 상대적인 개념으로 제가 사용할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기업 정보나 자산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제품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활동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제품은 물론 LG전자는 제품 가전제품 만들고 뭐 PC도 만들고 이런 제품을 만들지만 그거 외에도 하드웨어를 포함한 이런 기기 외에도 소프트웨어 자체, 소프트웨어로든 앱, 혹은 인터넷 서비스. 예를 들어 구글은 구글의 서치 서비스 자체가 프로덕입니다. 그래서 프로덕이 공격당하는 것을 다 제품 보안이라고 부르고요. 제품 보안의 중요성이 점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기업 보안 뭐 플러스 제품 보안이 다 돼야 기업 입장에서는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겠죠. 제품의 보안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면 이제 소비자에게 당연히 직접적인 피해가 갈 겁니다.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 개인정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기 피해를 당할 수가 있고 문제가 이제 심각해질 수 있죠. 그리고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가 해킹돼서 그 조향 장치, 뭐 브레이크 이런 것까지 해커가 원격으로 조작하는 동영상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이제 업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해킹된 자동차 업체는 170만 대인가 이제 리콜을 해야 됐고요. 그 이후에 자동차에 각종 규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제품 판매 불가 혹은 뭐 리콜 또 천문학적인 과징금과 뭐 피해배상 소송 이런 리스크에 처하게 될 거고요. 또 이제 뒤에 사례에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이 제품이 해커의 도구로 사용돼서 국가 기밀을 탈취하거나 기간 산업을 마비시킨다거나 이런 빌미가 제공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IoT 제품 뭐 별거 아닌 거로 봤는데 그 제품 때문에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 이렇게 돼서 각국 정부들이 앞다투어서 IoT 제품에 대한 규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자체가 굉장히 소비자에게도 중요하고 회사에게도 중요하고 국가에게도 중요한 그래서 규제화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기업 해킹은 수도 없이 일어나고요. 뭐 수많은 사례들이 있고요. IoT 제품들은 그러면 해킹이 실제 되냐? 여기 신문에 나온 사례만 적은 거고 이거 외에도 신문에 나오지 않은 많은 해킹 시도와 사례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뭐 보이는 것들 위주로 좀 적었고요. 좀비 PC 가전 2014년부터 해서 좀 수집한 건데 한국 언론에 보도된 사례들 위주로 뽑은 겁니다. PC나 가전이나 뭐 스마트 냉장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크라이슬러 자동차에 대한 해킹, 또 IoT 기기 여기 이제 미라이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게 CCTV라든지 뭐 공유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기기들이 감염돼서 뭐 별다른 피해가 있겠냐 싶은데 실제로 이 10만여 대가 미라이에 감염됨으로 인해서 아마존, 뭐 트위터, 넷플릭스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미국 사실 전역에 주요 인터넷이 마비 상태에 거의 처했었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거 이후로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 IoT 기기에 대한 보안을 보기 시작을 했죠. 그다음에 요 해킹 크라이슬러 사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해킹 장면이 공개되고 엄청난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자동차를 원격으로 조정하는 장면이 공개됐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 이거는 뭐 정말 사람을 바로 죽일 수 있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었죠. 네, 그리고 뭐 요즘에는 또 이제 IoT 장치에다가 혹은 뭐 PC에다가 악성 코드를 설치해서 암호화폐 채굴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돈도 벌기도 하죠. 스마트 냉장고를 통해서도 악성 코드 유포되고 있고요. 2021년 작년에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거는 월패드 해킹 사건.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월패드가 해킹이 돼서 이렇게 인터넷상에 실제 카메라에 아파트 내부의 모습들이 잡혀서 그것들이 이렇게 공개되고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 파악이 됐었죠. 그래서 뭐 월패드에 대한 보안이 이 이후로
이제 규제화되고 있고요. 한국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홈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 아파트 월페어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법률상 규제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IoT 보안에 대한 이건 좀 최신 자료가 없어서 이건 18년 정도 아마 됐던 자료 같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렇게 매년 IoT 보안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당시 한 18년 정도만 해도 많은 기업들이 IoT 보안을 신경을 잘 못 쓰던 때였어요. 보안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IoT 기기들, 자기 기기들의 어떤 뭐 문제가 발생해도 48% 회사는 알 방법이 없다. 자기 제품이 해킹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41%가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35% 회사가 자기 회사에 사이버 시큐리티 전문가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전체 이제 기관 기업 중에 10%만 자기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다라고 했다는 거죠. 지금은 상황이 이거보다 훨씬 나아졌을 겁니다. 네, LG전자도 그래서 한 16년, 15년, 16년부터 굉장히 이제 보안에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LG전자 제품이 대부분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전도 ThinQ, 집에서 혹시 ThinQ를 써보셨나요? LG전자 가전을 쓰시는 가구는 많을 것 같은데 ThinQ에 굳이 연결하지 않고 쓰시는 분도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ThinQ에 연결을 하게 되면 가전이 다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거죠. 자동차들도 요즘에 대부분 커넥티드 서비스가 됩니다. 자동차가 딱 보시면 내비게이션 돼 있고 내비게이션에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 보여주게 되고 여러 가지 연결된 서비스들을 자동차 업체들이 또 기획을 하고 있어요. VTX도 당연히 연결하는 예고요. 그래서 이 기기 자체에 대한 어떤 이런 위협, 보안 위협들, 수많은 위협들이 있죠. 기기를 해킹하고 거기에 말웨어를 심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고 그거 외에 이제 연결된 서버, LG전자라면 띵큐 서버, 띵큐 서버에 대한 해킹, 수많은 아까 IT 보안, 뭐 인터프라이즈 보안 여기에 해당한 게 여기 다 해당이 됩니다. 서버에 대한 보안 위협이 존재할 거고요. 수많은 서버에 대한 공격 위협들, 해커들의 위협들이 여기 상존을 할 것이고 이 기기와 서버가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 프로토콜 또한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저희가 어택 서피스라고 불리는데 이 연결된 기기는 수많은 굉장히 넓은 어택 서피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제품 보안 위협에 각 기업들이 어떻게 그럼 대응을 하고 있을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걸 알기 시작을 했죠.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이거는 어떻게 그냥 보안 기능 하나로 기술 하나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반적인 좀 대책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시작한 SDL이라는 게 있거든요. SDL이 Secure Development Life Cycle 약자고요. 그건 뭐 Security Development Life Cycle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모든 그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보안을 다 우선시해서 보안 프랙티스, 보안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에서 제품 보안 프랙티스로 차용을 하고 있고 LG전자도 LG SDL이라는 이름으로 SDL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겠죠. 실제로 2013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이제 보안 전문가를 뽑는다라는 어떤 자포스팅, 자오프닝이 2013년에도 100만 명이나 이제 자포스팅이 있었는데 공석이 있었는데 지금은 350만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기기 보안뿐 아니라 모든 그 아까 엔터프라이즈 보안 포함해서 다 전체적인 보안 인력인데요. 여기에 기기에 대한 보안, 뭐 제품에 대한 보안,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더 귀합니다. 더 전문가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어떤 한 회사가 보안을 다 해결할 수가 없겠다. 이런 이제 인식이 확대가 돼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 공격이라는 게 요즘에 가장 큰 보안 업계의 화두입니다. 이 공급망 공격이란 게 뭐냐면 제품 안에는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그냥 어떤 회사가 다 개발하는 게 아니고 LG전자가 어떤 TV를 만든다고 하면 그 스마트 TV 안에는 수많은 오픈 소스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와 또 협력 업체의 소프트웨어가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협력 업체 제품 안에 그 소프트웨어 안에도 또 수많은 오픈 소스가 쓰이겠죠. 그리고 오픈 소스가 가령 뭐 LG전자가 뭐 욕토를 사용해서 웹OS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리눅스 쓰고 있고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 따지고 들어가면 그 안에 또 수많은 오픈 소스가 있죠. 오픈 SSL 뭐 이런 그 더 아래 레벨로 들어가면 크립토 라이브러리 뭐 일반적인 여러 가지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라이브러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름도 굉장히 낯선 라이브러리까지 사실 그 소프트웨어를 딱 리스트를 뽑아보면 오픈소스의 개수만도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급망 공격이란 건 그 중에 어느 한 모듈에 예를 들어서 오픈SSL에 취약점이 발견됐고 해커가 그 오픈SSL 취약점을 공격한다. 그러면 오픈SSL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들이 다 취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해커가 이제는 뭐 어떤 회사를 뚫고 이런 어려운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이제 오픈소스 하나를 딱 잘 해킹하면 수많은 회사를 동시에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제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가 어떤 20년 말 21년 초에 있었던 일인데 해킹이 돼서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 정부기관, 뭐 미국의 알만한 이름 알만한 회사, 수만 개의 기업이라고 하네요. 그 회사들이 다 위협에 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한 회사가 잘해서 보완을 할 수 없고 모든 이제 업계, 학계, 정부들이 협력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산학 협력도 중요하고 전략적인 파트너십도 중요하고 어떤 국제적인 공조도 필요하겠다. 이런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제품 보안 위협에 대한 LG전자의 대응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보안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크게 나눠서 이제 카테고리 4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안에 대한 거버넌스라고 불리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뭐 교육, 임직원들을 교육시켜야겠죠. 교육, 그리고 협력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에는 세 가지 정도 종류가 있습니다. 보안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보안 기술을 일단 해킹 기술, 어떤 해킹이 가능한지, 어떤 식으로 취약점이 해킹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그 해킹 기술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안 기술이 필요한지, 보안 기능이 필요한지, 보안 기능에 대한 개발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기기를 출시하기 전에는 이렇게 보안 요구 사항이 만족돼야 돼. 그 보안 요구 사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관점으로 또 볼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뭐 요구 사항으로부터 시작해서 설계를 하고 코딩을 하고 테스팅을 하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래서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한 정의나 설계 리뷰, 취약점 분석 뭐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보안 운영인데요. 출시를 하고 나서 뭐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고 보안 침해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 그거에 대한 패치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그 카테고리별로 이제 많은 보안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 활동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이런 활동들을 함으로써 보안 취약점을 줄여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특히 많은 이제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따라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들, 그 하나하나마다 보안을 좀 염두에 둔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보안 기술들이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앱 보안 모듈, 이건 이제 각 앱 개발자들이 직접 다 하기 힘든 이런 기술들, 뭐 난독화라든지 뭐 이런 기술들을 공통으로 누군가 개발을 해서 앱 개발자는 그냥 모듈을 쓰기만 하면 되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고요. T는 트러스트 존, 트러스트 엑스큐션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데, 트러스트 존은 예를 들어 노멀 월드라고 저희가 불리거든요. 노멀 월드와 시큐어 월드로 나눠서 노멀 월드가 해킹돼도 시큐어 월드에 있는 정보는 안전하다. 뭐 이런 개념에서 사용되는 보안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기술들은 뭐 개발자들이 직접 개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소프트웨어 시큐리티 TP에서 개발을 해서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네, 여기 뭐 침해 사고 대응과 뭐 버그 바운티 얘기가 있는데요. 뭐 요즘 아까 말씀드렸지 이제 취약점을 돈 주고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약점을 누가 발견하면 LG전자가 돈을 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키사랑 같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키사를 통해서 어떤 이제 버그 바운티에 대한 등급 평가도 하고 그 신고된 취약점에 대한 등급 평가, 액수에 대한 이제 책정 통해서 실제로 본 취약점의 수준에 따라서 한 500만 원 정도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외부S 보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한계는 좀 양해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외부S 보안에 대해서 하고 있는 수많은 액티비티들이 사실 지금 OSE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 저희가 하고 있는 보안 기능들 여기 예를 들면 커널에 있는 디스크 인크립션, DM 크립트, 뭐 시스템 이미지의 인티그리티 확인을 위한 DM 베리티 이런 것들이 이제 커널에 요 DM 베리티나 DM 크립트를 이네이블 시켜서 동작시키는데 이거는 저희가 제품화를 할 때 해당 제품 하는 사업부 쪽과 협업을 해서 그쪽에서 이 기능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제품들을 가정하고 기능을 개발하고 사업부에 주고 있고 사업부에는 그거를 토대로 이 기능들을 활용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제 OSE에는 이런 커널 피처들이 이네이블 되는 그런 빌드 스크립트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OSE에 빠져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OSE를 가지고 이런 어떤 뭐 제품을 만드신다거나 뭐 앱을 개발하시거나 할 때는 최종적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제품화한다고 가정을 하시고 이런 보안 기능들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IoT 제품 보안 가이드입니다. 필요한 요구사항이 되게 많죠. 안전하게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고 안전하게 전송해야 되고 사용자 인증도 안전하게 해야 되고 무결성도 보장해야 되고 여기 있는 이제 뭐 무결성이 무슨 말이냐 뭐 이런 용어들도 되게 낯설 거고요. 뭐 암호 알고리즘이나 뭐 보안 취약점이 되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게 사실 뭐 요구사항은 추상적인 게 맞고요. 이 추상적인 걸 하기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기술들 저희가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데이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 인크립션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인크립션 기능들 또 이제 키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한 키 매니저 기능들 커널 외에도 이제 프레임워크 단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보안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OS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OS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여기 액세스 컨트롤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액세스 여기 접근 제어에 관련된 거, 접근 제어 관련된 내용, 립 샌드박스라고 하는 이것도 접근 제어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앱 간의 샌드박스 메커니즘이고요. 그래서 뭐 플랫폼에 이제 여러 앱들이 올라갈 건데 그 앱들 간에 서로 데이터가 다 공유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앱들 간의 데이터 공유를 막기 위한 그 컨셉이 사실은 플랫폼 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액세스 컨트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품을 출시할 때는 하드닝이란 걸 하게 됩니다. 커널 하드닝, 예를 들어 뭐 해커가 메모리 취약점을 이용해서 해킹을 하는데 그 메모리 취약점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실행시키게 됩니다. 악성 코드를 실행시킬 수 없도록 하는 많은 커널의 하드닝 옵션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네이블 시켜서 하드닝을 하게 됩니다. 네,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안에 대한 조금 상세한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뭐 어디까지 이해하시고 어디까지 기억하실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사실 참석하신 분들이 보안에 대해서 이미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있으신지를 잘 몰라서 기본적인 것부터 좀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웹OS의 프레임워크의 어떤 걸 토대로 앱을 개발하실 수도 있고 서비스를 개발하실 수도 있고 뭐 기기를 개발하실 수도 있고 모두가 다 이제 복합적으로 된 휴대폰 앱과 서버와 어떤 기기에 올라가는 기기에 동작시키는 소프트웨어와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동작하는 그런 걸 개발하실 수도 있는데 관점은 이제 항상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안의 3요소를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거 말고도 많은 또 요소들을 얘기하긴 하는데 이걸로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기밀성은 confidentiality이고요. 이거는 비밀, 허락된 사람 외에는 비밀에 접근할 수 없어야 된다. 이거는 뭐 암호 인증, 패스워드도 이거에 속할 수 있습니다. 허락된 사람만 정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권한에 대한 인증, 뭐 어떤 루트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 건가 이것도 컨피덴셜리스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결성은 인티그리티,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정보가 비밀은 아닌데 접근을 막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접근을 첫째는 보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막는 경우, 인티그리티는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허락 없이 들어와서 마구 수정해 둔다. 혹은 지워버린다.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지워버린다는 이 가용성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일단은 마음대로 조작해서 엉뚱한 정보를 심어 놓는다. 그걸 막는 게 이제 인티그리티입니다. 무결성 검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앱을 내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앱을 앱스토어에 올렸습니다. 근데 누가 이제 그 앱을 조작해서 비슷한 앱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면 내 만든 앱이라고 믿고 사용하던 사용자가 갑자기 해커가 악성 코드를 심어놓은 앱을 사용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앱이 원래 앱 개발자가 만든 앱이 맞는지 그런 무결성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결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보가 조작되지 않았는지 누군가 엉뚱한 정보를 심어놓지 않았는지 확인 지켜져야 된다는 거고요. 가용성은 이제 특히 웹 서비스 이런 쪽에 특히 영향이 큰데 당장 뭐 우리 경험을 했죠. 얼마 전에 카카오톡. 그게 이제 해킹으로 인한 건 아니었죠. 화재로 인한 거였지만 어쨌든 해킹으로 인해서도 거의 동일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킹 때문에 카카오톡 서버가 다 마비된다. 랜섬웨어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해킹으로 인해서 이 가용성이 해쳐진 사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보안은 이 세 가지를 지킨다. 이것이 보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소프트웨어를 직업으로 하지 않고 취미로 하더라도 항상 해커를 염두에 둔 개발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개발을 할 때 해킹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가 그냥 맘대로
해커하고 상관없이 보안을 신경 쓰지 않고 개발하는 거는 나 혼자 그냥 할 때 그냥 취미 중에서도 굉장히 뭐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이런 것조차 이제 하지 않는 그런 수준의 개발일 경우는 뭐 처음 배울 땐 가능하겠지만 이후에 어떻게든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고 내가 만든 걸로 뭔가 남들한테 공유도 하고 하려면 이 보안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죠. 해커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가능하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해커는 내 앱을 까볼 수 있다. 내 앱의 소스 코드를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막기 위해서 난독화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난독화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난독화 오픈소스도 많이 이제 있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난독화를 전자 개발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런 모듈 난독 쓰고 여기 토카 쓰고 이거 해야지 네네. 했어요. 네네, 그 난독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소스 코드를 보호하려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혹시 질문 있으신 거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스 코드에 암호화키나 주요 정보를 어디서 나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저희 연구원이 한 명 떠든 것 같아요. 저 안에 다른 아, 연구원이 네네. 조용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소스 코드의 암호화키나 주요 정보를 담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제 난독화를 하더라도 또 이거를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발자 계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개발자 계정이 뭐 GitHub 계정일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 뭐 개발자의 경우는 구글에 있는 개발자 계정일 수도 있고 iOS 개발자 계정일 수도 있는데 이 계정이 털려서 그걸로 인해서 악성 코드가 심겨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요. 요즘에 특히 이제 공급망 그 공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오픈 소스에 대한 마레어를 심는 이런 공격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GitHub라든지 이런 쪽에 계정을 상대로 한 공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가 취약한 경우는 털리기 딱 좋죠. 멀티팩터 오센티케이션을 이런 공개된 이런 개발자 계정 이런 사이트에는 꼭 적용하셔서 본인이 아닌 해커가 내 이름으로 마레어를 심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개발 이후에는 정적 분석 툴을 좀 활용을 해서 시큐어 코딩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버그가 있으면 그 버그로 결국은 해커가 침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버퍼 사이즈를 체크를 안 한다. 로컬의 버퍼를 잡아놓고 거기에 돌려받는 함수를 데이터 사이즈를 체크를 안 해서 버퍼를 덮어쓰게 만든다. 이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취약점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임의의 코드를 실행시키게 그런 취약점, 그런 공격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적 분석 툴이 찾아주니까 잘 활용을 하는 게 좋고요. 또 오픈소스를 또 우리가 컨트리뷰션도 하는 경우가 있고 하겠지만 많이 활용하겠죠. 내가 뭘 만들 때 오픈소스를 거의 지금 뭐 직접 생으로 제로에서부터 다 코딩해서 쓰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 오픈소스를 쓰게 되는데요. 이때 그 오픈소스에 알려진 취약점들이 있으면 다 패치를 하고 그 또 오픈소스가 다른 오픈소스를 물고 있는지 어떤 오픈소스가 그 끝에 있는지 그 취약점까지 패치를 할 수 있도록 디펜던시 확인이 꼭 필요하겠죠. 코딩을 할 때 항상 규제도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가 사실 굉장히 크고요. 유럽의 GDPR이 굉장히 대표적이고 미국에는 CCPA라는 캘리포니아 쪽 프라이버시 액트가 있고 한국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중국에도 있고 뭐 브라질도 LGPD라고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이런 법들이 규제하는 것은 결국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 수집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뭐 원하면 삭제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뭐 등등 이런 규제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개인정보를 아예 수집하지 않으면 뭐 상관없습니다. 수집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규제를 따라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보안 기능, 암호화, 잘 암호화해서 보호하고 전송할 때도 암호화하는 이런 규제를 좀 따라야 되고요. 또 중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는 필수죠. 암호화를 할 때 잘 생각을 해서 암호화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가 좀 있죠. 이거 외에도 규제가 이제 개인정보 규제 외에도 뭐 IoT 기기에 대한 보안 규제, 그래서 보안 자체에 대한 규제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아예 뭐 보안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규제가 이제 생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들이 아마 다 기억을 못 하실 거고요. 아마 낯선 게 많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들을 조금 이제 앞에서 하지 않은 얘기들도 밑에 좀 있긴 한데 좀 몇 가지 좀 정리해 봤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보안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이게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이유는 해킹 위협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해커가 항상 있다.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 취약점이 있다면 해커는 반드시 그 핵 취약점을 이용한다. 라는 생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 없이는 개발도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안에 대해서 뭐 더 관심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더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보안 쪽 관련 뭐 공부를 하실 때 혹은 적용을 하실 때 좀 기억해 놓으면 유용한 문구들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안에 대해서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기발한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을 내가 이제 만들어서 그걸로 자 뭐 암호화를 한다거나 하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요.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이 있는지도 모르고 왜 암호화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창작을 해서 이렇게 보안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알고리즘을 숨겨야 되는 거거든요. 알고리즘을 숨기는 방식, 내가 어떤 보안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걸 숨기는 방식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컴퓨터가 나온 이후 수십 년 동안 유효하지 않은 방법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알고리즘을 숨기는 것은 항상 실패한다. 알고리즘이 털리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알고리즘을 내가 고안하게 되면 그 자체로 취약점이 그 안에 숨겨져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뭐 암호학 이거 하는 사람들 거의 천재입니다. 천재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존의 암호화 알고리즘은 수많은 공격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이미 다 입증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가 임의로 만드는 알고리즘은 몇 번만 돌려보면 그 취약점이 다 나오게 되는 알고리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이미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검증된 뭐 공개키 기반 알고리즘, RSA, 뭐 ECDSA, 뭐 이렇게 일리프틱 커브 기반의 알고리즘들이 있고, 그다음에 공개키 기반이 아니라 그 뭐죠? 같은 키를 뭐 시메트릭, 어시메트릭 이렇게 사용하는데 동일한 키로 양쪽이 열고 풀고 하는 이 알고리즘의 경우는 AES 뭐 이런 알고리즘들이 표준화 이미 돼 있고 그 알고리즘을 쓰는 게 아예 뭐 당연합니다. 알고리즘을 쓸 때 키만 잘 숨기는 게 중요한 거죠. 키를 숨기는 방법은 대부분의 플랫폼이 키를 관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도 키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기반의 키 저장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디펜스 인 뎁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해커들이 뭐 우리가 보안 벽을 하나 쳐놨다고 해서 그거를 못 뚫지 않습니다. 그래서 벽을 하나만 두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한번 바깥 벽, 그다음에 안쪽 벽, 그 안에 또 뭐 현관 문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은행에도 바깥에 이제
문이 있고 그 안에 게이트가 있고 안에 들어가면 금고가 있고 금고 들어가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보안 장치들이 또 있겠죠. 여러 단계별로 디펜스를 하는 디펜스 인 뎁스고요. 요즘에는 이 컨셉보다도 제로 트러스트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요. 뭐 유사한 뭐 개념일 수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간 겁니다. 이 제로 트러스트는 앞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안방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집 안에 있는 사람도 믿지 않는다. 은행 직원도 믿지 않는다. 은행 직원이 금고문을 열기 위해서는 뭐 세 사람 이상이 뭐 함께 해서 해야 된다든지 뭔가 다른 식의 조치들, 그런 인증을 새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되지. 뭐 한 번 트러스트가 딱 이 사람한테 가면 그 권한 가지고 모든 일을 다 그 시간에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번 새롭게 딱 제한된 권한만 딱 부여하고 그 이후에는 권한을 또 다시 뺏어가고 시간도 제약을 주고 그걸 이제 요즘에 제로 트러스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조금 이제 진화하고 있고 그 얘기는 어쨌든 신뢰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것든 신뢰하지 말고 해킹 당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모든 프랙티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문구는 노 실버 블렛인데요. 실버 블렛은 혹시 뭐 영화라든지 요즘 뭐 이게 예전 거라서 웨어울프를 죽일 때 실버 블렛을 쓴다고 하죠. 그래서 뭔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총알 한 발로 딱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게 실버 블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안에 대해서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뭐 이 복잡한 문제를 이거 하나만 쓰면 다 해결됩니다. 사실 뭐 보안 업체들은 좀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긴 해요. 우리 제품을 쓰면 이거 다 뭐 보안은 해결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뭐 홍보, 마케팅 문구고요. 그런 실버 블렛은 없다. 보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한 방울 해결하려는 건 없고, 물론 보안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툴이나 뭐 이런 솔루션들은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좀 다 염두에 두고 개발을 잘 진행해야 보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수 있지 뭐 하나만 딱 하면 해결될 거다 이렇게 실버 블렛을 찾거나 뭐 그거를 믿거나 전적으로 믿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